최근 대내외 시장이 참 불안하죠. 그 가운데 많은 손실과 많은 부침을 겪었던 올해 1분기 그리고 4월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을 들여다보면 시장에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도 미련과 감정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걷어내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오늘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매수할 때 매도 계획까지 함께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움직이신다고 하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셀인메일을 외치시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 판단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이어족의 강황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사실 한 달 전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더 들고 있지 말라. 5월 전에 좀 다 비중을 줄여보자.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걸 제가 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5월, 10월은 주식시장 승률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걸 근거로 두셨어요. 지금도 이제 그 시각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한 달 전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한 대부분의 경우 커스닥에 4월 22일 언저리에 이제 그 고점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냥 한국 주식은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그때 다 정리하시고 지금 포트에 어느 정도 남아 있으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60개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거의 다 팔았고 지금 뭐 한 6개인가 8개인가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가장 큰 근거는 뭘까요? 이게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5월, 10월의 수익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투자를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5월에서 10월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1월, 4월에 돈을 좀 벌고 5월, 10월에 그걸 일부 다시 뱉어내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거를 통계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5월, 10월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 끔찍했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하시는 느낌이 확 와닿았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내장에 대한 매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뭐 역대 최저다 뭐 이런 타이틀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다 체크하시는 거죠. 네. 일단 5월, 10월 그 성적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외국인들이 그 대하락장 전에 귀신같이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이거를 잘하는데 근데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2조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거의 역대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 속에 특히나 뭐 보유 중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아무래도 지수 쪽의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지금 뭐 4월까지의 흐름이 되겠죠. 작가님의 포트 수익은 어느 정도로 문을 닫았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도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네. 그 1월부터 4월 말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겨우겨우 1% 수익을 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대다수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난해 번 거 올해 다 까먹었다. 네. 근데 사실 작가님께서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난 선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중 내에서 종목 뭐 주식 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자산 배분이 좀 같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말고도 딴 것도 많이 하는데요. 뭐 자산 배분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자산 쪽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달러 쪽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S&P 나스닥 쪽에서도 손실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금이나 원자재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달러화 자체가 제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러화 상승으로 이제 그 나머지 손실을 좀 만회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겠지만 퀀트 투자를 하십니다. 퀀트 투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퀀트 투자라는 걸 난생 처음 듣는다는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퀀트 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퀀트 투자라는 것도 그 자산 배분이 있고 네. 마켓 타이밍이 있고 종목 선정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그 세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그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의 자산을 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만 해두면은 사실
경제가 어떻게 변하든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그 손실폭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를 이제 예로 들면은 올해는 사실 그 보기 드물게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부진한 그런 해였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게 포트폴리오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거는 원화와 달러를 나눠서 투자한다라는 게 또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그러면은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자산을 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자산을 공매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추세 추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하락이 좀 가속화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보통 이 추세 추종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하나 빼줬네요. 그 종목 선정. 그러면은 종목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저평주 이제 저평가 고성장주 이쪽이 잘 먹히는데요. 네. 뭐 그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이제 그거를 계량적으로 뽑는 겁니다. 저평가 지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퍼, PBR, 뭐 PEG 뭐 이런 지표들이 있고요. 고성장은 최근 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뭐 순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요거를 해가지고 모든 주식의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가 높은 기업을 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종목들을 사면서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그런 거를 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우리가 뭐 워렌 버핏과 함께 나눠봤던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주식 명언들 같은 게 해당이 사실 퀀트 투자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로만 움직여서 그 객관성을 갖고 좀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퀀트 투자에 어찌 보면 하나의 뭐 단점으로 꼽히는 게 좀 소형주에 좀 집중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요. 사실 큰 장점입니다. 여기 그 방송을 보시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형주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대형주들이 대단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는 보는 사람이 500만 명인데 그게 그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별로 없는데 소형주들은 그게 오히려 가능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펀드 투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소형주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충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은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지금 주식 매매를 일단 쉬고 계신다면 작가님은 뭐 주식 격언대로 과거에 18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경험해 왔던 대로 10월 끝나고 아니면 10월 말경에 이제 자금을 다시 투입하실 거예요? 일단 별다른 일이 없다면은 10월 말에 제가 다시 들어갈 거고요. 그럼 그 별다른 일이 무엇인가라고 네. 보면은 이것도 다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 VIX라는 지표가 있죠. VIX 그 변동성 지표라고 있는데 얘가 40 이상으로 튀어 오르면은 그때는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 한 달을 기다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4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 금융시장에서 두려움이 팽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소위 미쳐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쳐있을 때 그때 당장 들어가면 안 되고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제정신을 되찾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유리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그래서 윅스가 33인가 34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40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럼 그걸 누가 샀느냐? 당연히 다 개인이 샀습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들은 12조를 팔았고요 올해 개인들은 17조를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장이 정말 심해지잖아요. 정말 마이너스 40% 50%가 나온다 하면은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거를 파는 투매하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것이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2009년 같은 경우는 1월 10일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3월 20일인가 27일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때가 정말 그 주가 지수의 최저점과 매우 근접했었죠.
근데 요 두 개 상황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10월 말까지 이제 조용히 쉬었다가 이제 그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때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일 거예요. 네, 별다른 일이 없다면 10월 말까지는 쉬었다가 투자를 할 것인데 별다른 일로 예상을 해주신 거는 일단 빅스 지수가 40을 넘어가게 된다면 한 달 이후에 진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들이 받아갔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쏟아진다면 또 움직임을 보이실 거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말씀 주신 2019년, 2020년 그 시기 이후에 그러면 자금 투입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수익이 좀 극대화됐을까요?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9년, 2020년 그때요? 네. 그때는 제가 이런 거를 사실 다 몰랐는데, 그러나 2009년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때도 벌었고, 2020년, 21년에도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0년에 제가 들어갈 때는 좀 다른 마켓 타이밍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뭐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네. 사실 작가님한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18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자산을 불리셨을지. 지금은 네. 제가 한 60억 정도 이제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부 다 퀀트 투자로 번 건 아닙니다. 저는 네, 돈 되는 건 많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네. 와, 그 숫자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이렇게 확 전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꼭 꿈꾸지만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릴 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네. 그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파이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 게 2009년이었는데 입사하자마자 저 연봉 테이블을 뽑아봐가지고 네. 그럼 내가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저축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뭐 대충 한 2022년 정도에는 15억 가지고 은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목표대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 목표대로 이루어진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요. 사실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언이랄까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 나는 직장인이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저 지금 뼈 때림을 당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무조건 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제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에 가가지고 낙원 기산기라는 거 하나 쳐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의 재무적 목표를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산, 그리고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투자 수익,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할 것인가, 그것만 적으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너 이런 식으로 살면은 뭐 10년 후에는 네 돈이 얼마가 돼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월 얼마를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게 딱 나오거든요. 거기서 숫자를 몇 개 돌려보면은, 이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복리 8에서 14%를 한 10에서 20년 정도 벌면은 됩니다. 근데 그게 야 이거 대단히 어렵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노력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익은 아닙니다. 해보면은. 네. 연복리 8에서 14%. 겁먹으면 안 되는데 저 수치를 보자마자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미 사실 전쟁하기도 전에 난 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듣고 있는 1인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강한구 작가님과 저희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끝으로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될 만한 뭐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하락장 그리고 물가가 높아지는 그 시장에서는 추세 추종이 잘 먹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최근 한 달 또는 최근 석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식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재가 그렇죠. 요즘엔 뭐 그렇잖아요. 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코인이 요즘 떨어지고 있지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그냥 추세 추종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많은 분들이 국내 투자하다가 해외 투자하는 것도 괜히 번거롭게 느껴지고 내가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 영역을 조금 넓게 펼쳐놓고 본다면
꼭 투자로 인한 수익을 떠나서 시장을 조금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두려워하지 말죠. 저도 더 넓게 산업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강한국 작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간의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